어느 날 철학 동아리 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의 주제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근대 도덕 철학 논문이었다.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던 그때 긴 머리카락을 가진 철학과 학생 제니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옛날 어느 나라에 의무의 나라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나라는 법과 규칙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었죠.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지켜야 할 규칙을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늘도 법을 지키자. 가 그들의 구호였죠. 동아리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의무의 나라에는 혼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기에 급급해서 왜 그 규칙이 존재하는지, 규칙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죠. 어느 날 나라의 왕은 현명하다는 지혜의 마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어요. 마녀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진정 중요한 것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의무는 외형일 뿐 진정한 도덕성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제니퍼는 잠깐 멈췄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왕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나의 덕을 기르세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사람들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규칙이 아닌 덕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야기를 듣던 토마스가 손을 들며 말했다. 결국 앤스콤이 말하던 덕 윤리의 중요성을 빗대어 표현한 거군요. 의무만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진정한 도덕은 우리의 내면과 품성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제니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마치 앤스콤이 지적했듯 의무에 기초 없이 그저 규칙을 따르는 것은 공허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인적 덕과 인격,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죠. 동아리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니퍼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아침마다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작은 질문이 그들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마을의 철학자이자 발명 가인 엘리엇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유는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자신의 철학을 전파하곤 했습니다. 그의 말을 귀담아 듣던 비둘기 조련사 마르셀은 이를 아주 흥미롭고 독창적으로 활용하기로 합니다. 마르셀은 비둘기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어느 날 엘리엇의 철학적 담론을 듣고 특별한 쇼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내재적 이유를 찾아주는 마법의 비둘기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비둘기는 관객의 마음을 리워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기로 유명해질 테니까요. 결국 그 마법의 날이 왔습니다. 마르셀은 사람들이 가득 찬 광장에서 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둘기 한 마리를 불러내더니 비둘기는 여러분의 내부 깊숙한 곳에 잠재하는 내재적 이유를 찾아줄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속으로는 반신반의했지만 호기심에 찬 눈으로 비둘기를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관객, 그레타가 선택되었습니다. 비둘기는 그녀 주변을 비행하다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깃털로 건강이라는 단어가 적힌 작은 쪽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레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자신의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오래된 어부인 제이크가 대상이었습니다. 비둘기는 그의 앞에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새로운 모험이라는 쪽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바다에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잠재적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르셀의 쇼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사람들은 엘리엇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재적 이유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이내 더 많은 사람들이 라이프 코치를 찾는 대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만의 동기를 찾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엇은 자기 철학이 날아오르는 듯한 기쁨을 느꼈고 마르셀의 쇼는 철학과 마법의 만남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마을의 광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고 모두가 자기 내면의 내재적 이유를 비둘기를 통해 발견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은 엘리엇의 이론 덕분에 개인의 내재적 이유를 중시하며 참된 행복과 성취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재적 가치의 중요성을 경험하며 스스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해갔던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레스테스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유쾌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철학적인 시각과 재미있는 이야기들 덕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는 늘 늘어진 퀼트 모자를 쓰고 다니며 언제나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레스테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평화를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이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보이자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한 왕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젊고 용맹한 한 왕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는 나라 제일의 명검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신의 검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알렉산더는 그의 영토는 물론이거니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왕자는 산 깊숙한 곳에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용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당장 검을 챙겨 말에 올라탔고 용을 무찌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도착하자 그는 그곳에서 주변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지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풍경을 즐길 틈도 없이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왔습니다. 용이었던 것이지요. 알렉산더는 검을 뽑아 들고 용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용은 그의 공격을 간단히 피했고 마치 왕자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로 날아올라 다시 모습을 감췄습니다. 알렉산더는 분노했고 더 강한 의지로 용을 타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 때까지 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피곤함과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캠프파이어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시렌이었고 그는 왕자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왜 이리 애를 태우고 있는가? 알렉산더는 그 노인에게 용을 만나지 못한 실망을 토로했습니다. 시렌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왜 용을 통제하려 하느냐? 너의 검은 너의 것이고 용은 용의 것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검의 방향이지 용의 마음이 아니니라. 노인의 조언에 왕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과 용을 이겨야겠다는 욕망에만 집중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과 두려움 그리고 자연 속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왕자는 대자연 속의 평온함을 느끼며 노인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아레스테스는 이야기를 마치고 말했다. 왕자가 깨달은 바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용과 같은 문제는 우리 손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과 집착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지혜롭게 관리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아레스테스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날 이후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흩날리는 바람 따라 전해져 마을 너머까지 퍼져나갔는데 그 누구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때면 웃으며 그저 용은 용일 뿐이라고 되뇌곤 했다는 재미있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고대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는 하나의 다소 특이한 철학 그룹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신봉하는 미런디아 호원이었다. 이 그룹은 일상생활을 통해 쾌락의 역사를 실천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 마을에는 아르고라고 불리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아르고는 누구보다도 쾌락을 열렬히 추구하며 살았다. 그는 매일 파티를 열고 진수성찬을 먹고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성대한 유흥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이런 생활에도 불구하고 아르고는 점차 더 큰 불만과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화려한 밤이 지나 아침이 오면 그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가득했다. 어느 날 아르고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따라가다가 우연히 미런디아 호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소박한 집과 평온한 정원이 있는 작은 단지였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호원의 문지기인 타르렌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르고는 자신의 고민을 타르렌에게 털어놓았다. 타르렌, 나는 매일 풍족한 음식과 즐거움을 누리지만 왜 이리 마음이 공허할까? 나의 쾌락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타르렌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호원의 수도자 에람에게 데려갔다. 에람은 중년의 남자로 온화하고 침착한 모습에 자연 속에서 인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에람은 아르고의 이야기를 듣고는 말했다. 아르고, 너는 그저 순간이 즐거움만을 쫓고 있다. 하지만 참된 쾌락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아르고는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모르겠소. 그래서 여기 왔소. 에람은 아르고를 호원의 작은 연못가로 데리고 갔다. 그는 조용히 연못에 자라는 연꽃을 지켜보며 말했다. 이 연꽃을 보거라. 물의 표면에서 고요히 피어나 자신이 존재감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일상의 소음과 혼돈을 벗어난 곳에서 평온을 찾은 모습이다. 에피쿠로스는 이 같은 마음의 평온, 즉 아타락시아를 중요시했다. 아르고는 그 말을 듣고 연못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참된 쾌락을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욕망을 최소화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고통도 크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면 내 마음은 더 평온해질 것이다. 내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명상을 하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아라. 아르고는 에람의 말을 새기며 고원 속에서 몇 주를 보냈다. 그는 단순한 식사로 하루 세 끼를 먹고 조용한 곳에서 독서와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쾌락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몇 달이 지난 후 아르고는 호원을 떠나 마을로 돌아갔다. 그는 전과 다르게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며 살았고 이전의 화려한 삶이 더 이상 그립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라워하며 그 비결을 물었고 아르고는 기꺼이 이를 전하며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알려주었다. 그 후 아르고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일상을 즐기고 서로의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을 공유했다. 그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평화로워지고 행복한 곳이 되었다. 그리고야 아르고는 깨달았다. 진정한 쾌락은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닌 마음의 평온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통해 얻게 되는 깊은 만족감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전파했다.